네, 12월 17일 금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루 반등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8% 내려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S&P 500은 0.87%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2.47% 떨어져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하루 하락률은 지난 9월 28일 이후 최대입니다. 나스닥 관련해서는 이따가 또 코멘트 들어볼 거고요. 섹터별로는 금융과 소재가 1%대 상승한 반면에 테크놀로지는 2.9% 떨어졌고 경기 소비재도 2.2%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4%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멜타 플랫폼 등의 주가도 1에서 3% 정도 떨어졌습니다. 전일 연준이 테이퍼링 가속화와 내년 중 금리 인상 계획을 밝힘에 따라 가치주는 강세, 성장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영란은행이 정책금리를 0.1%에서 0.25%로 15bp 인상을 했고 유럽중앙은행 ECB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3월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 코멘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따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지표로는 지난주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권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18,000건이 증가해서 20만 6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가 1.6% 상승해서 배럴당 72달러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유와 석유 제품 재고가 감소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금리는 내렸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8bp 내린 1.424%입니다. 시장 금리는 내렸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로 웰스파고 주가가 2.8% 오르는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원 내린 1183.9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주간 전략과 채권, 산업기업 분석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김병현 연구원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요, 뭐 크리스마스이죠. 그래서 박싱데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NRF 미국 소매협회에 따르면은 연말 미국 소비는 한 11.5%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이 8.2% 그리고 과거 5년 평균이 4.4%였고 기존에 한 8.5%에서 10.5%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박싱데이 들어오면서 소비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또 리스타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뭐 미국 1.75조 달러 복지 및 그린 SOC 법안 이거를 크리스마스 이전에 통과시키자라고 사실은 목표가 되어 있는 이런 건데요. 지금 이견이 좀 있는 게 그 작년부터 시작한 자녀세 공제 혜택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와 조민신 의원 간의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내년에 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최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리스크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렇게 난항을 겪으면 여론이 이제 악화된다는 뭐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내 통과 가능성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한이 촉박하다 이러한 견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5월 5일에서 8일에는 미국의 CES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고요. 뭐 잘 아시는 바대로 CES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월에 IT 테크 이런 쪽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있을 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뭐 오토모티브나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내년 1월 10일에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성과가 가장 좋지 않은 섹터는 제약바이오이죠. 백신하고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신약 임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미국이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셔서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우려감이 있으시지만
이미 펀더멘털이나 기술력 대비해서 주가는 오히려 가치 영역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서 종목별 바텀 피싱이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는 뭐 부채 한도 협상도 좀 넘어갔고요. 오미크론 남아공 연구소 데이터도 확인이 됐고 10월 FMC도 지나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불확실성 요인들이 하나씩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오미크론 리스크에도 뭐 생산이나 운송이나 이런 것들의 락다운이 없다면 최근에 운송지수 10월 이후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병목이 완화되면서 재고 재축청을 통한 내년 미국 경기 개선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씀 주시는 것들은 미국은 알겠는데 한국에 또 디커플링 되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요인인데요.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어닝이 좀 이제는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선 테이퍼링 가속화는 뭐 이렇게 영향이 되겠죠. 극단적으로 유동성 확대 수혜를 받은 자산들이 조금 힘들 거고, 그 다음이 펀더멘탈이 약한 국가, 뭐 이머징 뭐 이런 순으로 좀 힘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이머징 국가에서 한국이나 뭐 이러한 쪽은 최근에 수출 지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고 있고요. 중국도 지준율 인하와 같이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경기를 여기서 더 뭐 위축시킨다기보다는 경기를 좀 하방을 지지한다라는 이러한 정책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에서도 뭐 한국이나 아니면 일부 펀더멘털이 괜찮은 국가들은 그렇게 테이퍼링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달러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오히려 FMC 이후에 달러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달러 강세는 오미크론 리스크가 확대된 유럽에 의한 파운드와 유로화에 대한 상대적 강세 효과라고 또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이외 지역의 경기가 동반 개선되면 달러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요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요,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시장을 모멘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보면 탑다운 모멘텀의 경우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병목이 좀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이게 재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텀에서의 어닝 모멘텀 같은 경우에 12개월 포워드 EPS의 증가율이 이제는 많이 빠져서 저점 수준에 위치하고 있고요. FI2 EPS 3month 체인지 3개월 변화율은 이미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조금씩 돌아오지 않겠느냐, 특히나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 있고, 오늘 아침에 나스닥 급락한 것처럼 할인율의 압박으로 약간 비싼 주식들은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주식 비중 확대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저희는 지수 관련 시가총액 상위 대형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나스닥 코멘트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나스닥 지수가 2.5% 정도 급락하였는데요. 전일 FOMC 회의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었다라고 봤었으나 BOE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ECB에서 내년 채권 매입 종료를 얘기하면서 주요 4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고밸류 기술주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도비 시스템즈의 실적 하향 전망으로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누렸던 기술주들의 우호적 환경이 이제 감소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가세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시면 견조한 고용 지표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주택 지표로 인해서 성장보다는 가치 팩터에 더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따라서 금융이라든가 소재, 에너지는 상승한 반면에 정보기술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2022년 글로벌 투자 전략을 통해서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대비해서 S&P 500의 상대적 양호한 모습이 시현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유동성의 힘이 사라지고 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에너지, 소재, 금융, 산업재 중심의 주가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보다는 S&P 500 중심의 대응을 말씀해 주셨는데 나스닥 지수는 지금 16,200에서 지금 15,180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정도면은 한 6%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 열어둬야 될지 혹시 예상이 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글로벌 IB사들이나 증권사에 대한 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치와 시장에서 뭐 바라보고 있는 전망치 그리고 페드가 제시하는 전망치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뭐 더 빨리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더 압축해서 먼저 진행될 경우에는 저희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2022년 중간선거 이전에 독과점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단이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빅테크라고 해서 전부 다 뭐 빠진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고 여전히 좀 구조적인 성장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좀 어닝 모멘텀이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 부분들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차별화가 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뭐 나스닥만 뭐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세나리오를 보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섹터 로테이션이 좀 완만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국내 시장 보면은 뭐 이제 외인이나 기관 전부 다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단기적 이슈인지 이거 좀 한번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봤을 때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화를 시행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미국이 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의 그런 비중 확대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혹은 이머징이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됐으면 이제 글로벌리 전체에서 알파를 찾기 위해서 이머징으로 이동을 할 텐데 뭐 그러한 모습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경기가 괜찮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소비가 견조하고 생산이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수출 중심의 이머징 국가들은 이거에 대한 수혜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여기에다가 반도체 중심의 테크 부분들이 올해는 좀 뭐 어닝이 피크였지만 주가가 흘렀다면 내년도에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에서 오히려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나타나면 주가는 오히려 견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한국 시장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한국의 어닝이 내년도에는 모멘텀이 좀 밋밋하다라는 것들이 문제인데요. 사실상 이러한 걱정들이 오히려 많이 반영이 되고 그 적은 모멘텀 안에서도 바텀을 잡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임박했다라는 이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레벨이 높아졌던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이런 시그널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거를 내년 연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상반기에 좀 집중할 거냐라는 이런 생각들에서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말 연초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틈타서 비중 확대 기회로 좀 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ECB하고 영란은행 금리 정책 들어볼 텐데요. 먼저 ECB 발표 박민수 연구원 해주시고 이어서 영란은행 박윤정 연구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월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는
시장 컨센 대비 매우 완만한 테이퍼링 과정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습니다. 다만 향후 1개분기 정도만 전망을 해왔던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2022년 연간으로 명확한 테이퍼링 스케줄을 제시했다라는 점은 그 이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암시를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ECB 역시 통화 완화의 축소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라는 판단이고요. 2022년은 테이퍼링, 2023년은 금리 인상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통화정책 결정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코로나19 대응 자산 매입 프로그램인 PEPP는 2022년 3월에 종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상당한 완충 장치가 마련됐는데요. 기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증액해서 매입 축소를 완만하게 만들겠다. 또 기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아직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고 PEPP도 필요하면 다시 할 수 있다. PEPP 재투자 기간은 23년 말까지에서 24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그리스 국채는 재투자에 더해서 추가 매입까지도 가능하다. 거의 시장이 우려했던 모든 부분을 커버해주면서 상당히 완만한 테이퍼링 과정을 시사했고요. 성장의 기대를 꺾지 않는 수준에서 통화정책 전환이 진행될 거다라는 기대가 확대됐습니다. 이런 기대는 독일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전망이고요. 주변국 금리는 어쨌든 자산 매입 축소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독일 대비 스프레드가 확대 압력이 지속되겠지만 예상보다 더 점진적인 테이퍼링 과정이라는 걸 감안하면 스프레드 확대 흐름도 더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BOE는 15bp 금리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0.25%로 결정했습니다. 금리 동결 서수 의견 한 명이 있었고요. 사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영국은 오미크론 확산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학습 효과 등을 언급하며 BOE는 오미크론이 미칠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였고 오히려 오미크론으로 이제 병목 현상 해소가 지연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코로나 리스크를 차치하고 BOE는 고용과 물가에 더 주목하며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고용 지표는 BOE의 전망치에 부합해 지난 11월 회의에서 제시했던 금리 인상 가이던스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앞두고 11월 물가 상승률이 5.1%로 서프라이즈를 보여 2022년 CPI 상승률 고점은 5%에서 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여전히 에너지 가격이나 VAT 인하 기저효과 등 일시적 변수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과 가계, 금융시장 모두 기대 인플레이션이 과거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BOE는 기대 인플레가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에 대한 중앙은행과 채권시장의 판단은 다소 갈렸습니다. 서프라이즈 인상의 길트채 10년 금리는 약 10bp 가량 급등한 이후 장중 상승폭을 대부분 되돌리면서 2.1bp 상승한 0.757%로 마감했는데요. 전일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8.8만 명으로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정책 실패 베팅이 유입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당분간 코로나 확산세가 가팔라지는 국면에서는 금리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록에서 BOE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오미크론 노이즈가 완화된다면 재차 추가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건님 지금 ECB하고 연준하고 물가에 대한 좀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ECB가 연준보다 좀 더 여유롭게 물가를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미국과 다르게 유로존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직 2% 미만에 있습니다.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급박함이 유로존에서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기존의 물가 전망 궤적도 독일의 VAT 그 부가가치세 인하 되돌림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올해 12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당장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2022년 중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어쨌든 안정화될 거다라는 ECB의 전망까지 감안을 하면 ECB 역시도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22년에는 하락세로 전환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망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입니다. 도현호 연구원입니다. 예,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해서 시장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IBM이랑 삼성전자가 협력해가지고 VT FAT이라는 기술을 발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VT라는 게 이제 버티컬 트랜스포트고요. 현재 그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핀펫이라는 기술입니다. 웨이퍼의 2D로 평면을 따라서 트랜지스터를 적층하는 게 이제 핀펫이고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모양을 약간 이제 3D로 바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흔히 이제 3D 트랜지스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트랜지스터는 아닙니다. 이 VT 팻이라는 게 진정한 의미의 이제 3D 트랜지스터 적층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핀팻이라는 기술이 14나노부터 쓰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7나노 밑에 5나노, 3나노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반의 이제 공정 기술은 게이트라든지 이제 컨택을 위한 공간이 좀 매우 부족해져 가지고요. 좀 한계에 봉착한 게 최근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IBM에 따르면 이 VT 팻이라는 게 이런 공정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핀팻처럼 평면으로 트랜지스터를 까는 기술이 아니고 웨이퍼에 이제 수직으로 트랜지스터를 적층을 하고요. 전류가 원래 웨이퍼 표면을 따라서 이제 흐르는데 전류의 흐름이 수직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하면 이 크기에 대한 물리적 제약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스케일링 5나노미터로 이제 어려운 게 좀 해결된다라고 이제 IBM이랑 삼성전자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VT 팻이라는 기술을 이제 공정에 도입하면 핀팻 아키텍처 대비해서 이론적으로 최대 한 85%의 전력 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양산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될 경우에 상당히 혁명적인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좀 발표한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언제 양산한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향후 한 2-3년 내로 양산을 시도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있어가지고요. 좀 장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자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는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좀 보니까 이제 소자 특성이나 이 모양 같은 것 좀 보니까 장비 분야에서는 크게 이제 2가지 정도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개발하는 이 셀렉티브 이제 메탈 캐핑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선택적 증착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많이 쓰이고 있지 않은데 이런 걸 만들려면 이 장비가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램리서치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장비는 이제 어토믹 레이어 에치라는 장비입니다. 이제 원자 단위의 에칭 장비인데 이것도 현재 핀팻 공정에서는 이제 많이 쓰이고 있지 않은데 이런 VT 팻이라든지 향후 이제 차세대 기술에서는 이런 장비들이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장기적으로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해서 질문 투자자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갈리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신문 언론에서는 삼성전자가 ST 마이크로 그리고 퀄컴 AMD 이런 회사들을 상당히 최근에 많이 수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는 많이 되는데 전망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3분기에 마켓셰어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TSMC는 늘어나고 삼성전자는 줄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좀 안 맞냐 이렇게 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 삼성전자가 예전 대비해서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상반기에 돈도 잘 못 벌었었고 1분기에는 적자 났었는데 3분기 이후로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점유율 왜 줄었냐? 그거는 TSMC가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파운드리가 지금 되게 좋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마켓셰어가 줄었다고 해서 거기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시장 정도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에브리봇 발표하겠습니다. 손세훈 연구원입니다. 네, 에브리봇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브리봇
상당히 좀 생소하실 기업인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7월 22일 날 코넥스에 있던 기업이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 상장한 신생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상장할 때 유상증자 가격이 36,700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에브리봇의 제품은 물걸레 로봇 청소기 제조업체입니다. 작년에 히트를 쳤던 모델이기 때문에 에브리봇 치시면 제품에 대해서 좀 많이 광고라든가 주위에 쓰시는 거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이제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전문으로 제조를 하고 있고 자체 브랜드와 그리고 삼성전자 ODM향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로봇 회사가 삼성전자 ODM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에브리봇은 상당히 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히트쳤던 모델이 엣지라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2019년에 162억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작년에는 492억까지 크게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15억에서 2020년에는 130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체 브랜드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ODM향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ODM은 전량 수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아마존에도 이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도 물건이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은 2019년에 8억밖에 안 됐지만 20년엔 40억까지 증가를 했고 올해는 68억, 내년에는 이제 97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또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신제품은 이제 고가 제품으로 출시를 해서 이제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연매출 증가율 17%, 영업이 25% 증가할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보시면 로봇 테마주가 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조직 개편을 발표를 하면서 로봇 사업화 TF팀을 이제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에 진출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번 주에 로봇 테마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순수 로봇 기업들 이제 유진 로봇, 로봇스타, 휴린 로봇, 로보티즈, 티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큐렉소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다 적자예요. 다 적자입니다. 그 기업들이 대표적인 상장되어 있는 순수 로봇 기업들인데, 근데 그나마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이 에브리봇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가 불면은 당연히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고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은 펀드멘털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지만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기 때문에 다른 기업 테마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성이 좋고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봇 테마주가 불었을 때 에브리봇 같은 회사들은 주가가 빠졌을 때는 한번 사도 된다라고 해서 매수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올해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주식들 전부 다 거의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내려왔던 것 같은데 에브리봇도 물량이 많이 소화는 된 것 같은데 아직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행 관련해서 좀 코멘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로봇 청소기도 가정마다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현재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가정마다 하나씩 들어가서 추가로 매출이 발생을 안 한다는 뉴스 프로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로봇 청소기도 이렇게 가정마다 한 대씩 다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차후 추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관련해서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버행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한번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초기 1년 동안 주가는 안 좋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코넥스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그런 기관들이 이제 물량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을 이전 상장하게 되면 그 물량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기술 보증 기금에서 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일정 부분 소화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마지막 공시가 나온 게 한 4% 정도로 지분 공시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창구가 잡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팔지 않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긴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거 이제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걸레 로봇 청소기에 일반 우리 그냥 그 먼지를 흡입하는 그런 로봇 청소기는 아니고 물걸레만 하는 로봇 청소기고요. 일단은 아직까지 물걸레 로봇 청소기는 먼지 흡입형 로봇 청소기보다는 아직까지 대중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장은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가구별로 1인 가구 세대수가 늘어나니 물량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포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ODM으로 나가는 것과 그리고 아마존으로 판매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수출 물량 늘어나는 게 또 하나의 성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공기청정기 로봇이라는 걸 낼 겁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공기청정기는 한 곳에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오염된 것을 찾아서 또 돌아다니면서 또 공기청정을 해주는 그런 로봇도 내년 하반기에 또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제품 그리고 수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 내수가 포화가 됐을 때 향후 또 성장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